아기가 태어나고 걷고 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할까요? 온 가족의 정성과 사랑으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정성과 사랑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우리 기저귀 베베몬. 네이버에 베베몬 기저귀를 검색해보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변 152회 예술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152회예요? 예, 152회입니다. 문득 깜짝 놀랐네. 그래? 느낌상 한 100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했죠. 그러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전 최 사장입니다. 저는 감기 걸리셨어요?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오, 그러더니 감기 걸렸어. 이게 사람이 극단적이에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못 참겠어가지고 전기세 4,800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세를 좀 더 내야 되겠다. 전기요금을. 라는 생각에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들어놨습니다. 가장 저렴한 걸로. 근데 그걸 틀고 잤더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캐리어? 고시원? 캐리어. 캐리어가 좀 싸죠. 예. 어디 고시원에 사세요? 예. 4,800원은 뭐야? 어떻게 4,800원이 나오냐? 몰랐죠. 난 전기세 계속 4,8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절대 노트북 충전도 집에서 안 하신다는 예, 당연하죠.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좋네. 캐리어가 원래는 에어컨이 원천 기술 소유예요. 최초의 에어컨을 캐리어가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캐리어는 또 그거랑 좀 다르다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어이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조건 오리지널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살 때 캐리어를 사야지 했는데, 되게 많은 평들을 봤는데, 나도 보긴 봤어요. 모터 달린 거는, 컴프레서 달린 거는, 뭐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래서 나도 어른들이 에어컨은 캐리어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너무 더워서 못 견뎌서 에어컨을 샀더니 또 얼마나 틀어댔길래 감기에 바로 걸릴 정도로. 하루 이틀 그냥 계속 했는데, 18도로 해놨죠? 아니, 높게 해서 한 23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3도, 저는 27도만 해도 춥던데. 그래? 그래서 어쨌든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갔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한여름의 감기. 저는 거꾸로 이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탈진 상태를 경험했고요. 그랬구나. 3번이나 고쳤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세나보다. 예, 그래서 냉매가. 그래? 국산 차량의 어떤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예? 예. 에어컨 잘하는 데를 가요. 에어컨 전문점이 있어요. 자동차 에어컨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 콤프를 교환을 하든가. 네, 다 했습니다. 근데도? 예, 4번 갔어요, 4번. 차를 바꾸래? 아니요. 차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이거 정치적인 방송 아내분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바꿔주지 마십시오. 네. 강상 아내분.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은 창문 4개 다 열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낭만적이다. 그렇네. 오픈카 느낌 나고.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도 보호되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패. 깡쌤이었고. 다른 분들 어떻게 특별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님도 없습니까? 네. 그래. 덕개비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준비 안 됐는데 막 물어봐가지고. 에어컨 얘기해야 돼. 저 냉장고 컴프를 교체했습니다. 컴프가 뭐냐? 컴프가. 나중에 한번 냉방장치 특집을 한번 하죠. 오, 야, 괜찮다. 궁금했습니다. 네. 뭐 냉매가 도대체 뭐고 컴프레서가 나간다는데 컴프레서가 뭐고 이런 내용. 컴프레서가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주면 컴프레서가 뭡니까? 압축기예요. 컴프레서, 압축기. 더 이상 자세한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질렸어 지금. 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술 특집 3회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3회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2회네요. 정신없어요. 지난번에 2번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2번째 시간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도대체 왜 주제와 실제 콘텐츠가 이렇게 다른 거냐.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와서야 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예술 특집.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주제는 핑계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장술이에요. 어떻게든 주제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 이제 예술을 주제로 한다고 해놓고 알코올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화학 수업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1부는 화학, 2부는 생물학.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다 듣고 났더니 어떤 또 대자연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어떤 느낄 수 있는 숭고미. 아, 그렇죠. 칸트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숭고미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이 컨텐츠를 예술과 연결해보고자. 근데 그 깡쌤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숭고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칸트 숭고미 재밌습니다. 한번 나중에 깡쌤이 달아주시는 걸로. 물론 칸트가 이런 강의를 듣고 그걸 느꼈을 리는 없을 텐데. 아, 그렇군요. 예. 제가 한번 갖다 붙여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진짜 예술이다. 깡쌤이 준비했다고. 도대체 어떤 예술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예술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술 하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예술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예. 음악, 미술, 독창성. 뭐 색다른 경험. 아, 색다른 경험. 아, 예술에서. 아니면 제일 편한 게 이제 재미와 감동. 그렇죠. 예. 아니면 좀 더 이제 김도희님처럼 좀 독창적인 세계. 네.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별나라를 갔다 오고 싶은 아,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각자 다 예술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다를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 예술이라는 거는 기록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기록. 예.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려진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냥감을 디테일하게 묘사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주술사가 이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듯한 장면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담아왔는데 그 기록이 잘 살펴보면 그걸 경험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억들이 형상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화장실에 남겨진 낙서만 봐도 그 장소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쁨과 고통, 갈등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술 작품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개인적인 혹은 집단의 기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판소리라든가 이런 걸 쭉 듣고 있으면 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때 사회상, 문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인류는 새로운 내일을 창조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멋진 뭐 말 하려고 대단했어. 그래 오늘 왜 이래? 네. 벌써 지난 시간이랑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개가. 기품이 다르네요. 예. 이러면 내가 뭐가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담은 예술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와 예술.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예술 작품은 사실 올 여름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예. 예. 혹시 택시 운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택시 운전사. 되게 네. 많은데. 그 버스 광고에 붙어 있더라고. 택시 운전사. 못 봤어요? 못 봤어. 난 재밌었어. 버스가 막 가는데 그 네. 택시 운전사 그 영화 광고가 붙어 있는 거야. 버스에 택시 운전사가 붙어 있다. 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유머 포인트죠. 그렇죠. 너희가 안 웃어서 당황스럽다. 오늘 상태 안 좋아. 아예 안 좋아요. 예. 유머 능력이 저하돼 있습니다. 예. 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네. 주워 먹어야지. 친구 웃겼어. 웃겼어요? 웃어주지 마. 아유, 감사합니다. 웃어주지 마요. 예. 순간 멈칫했어. 독실이가 안 웃었으면은 자신감 잃을 뻔했던데. 감사합니다. 이로 이 자식아. 예. 그 광고의 메인 배우가 누구였죠? 송강호. 그렇죠. 자,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유준열이라는 배우 네. 아시죠? 유준열. 예.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가. 그렇죠. 류혜진 뭐 이런 예. 연기파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예, 그런 영화였고 저는 이제 시사회도 다녀왔습니다. 관심이 많으셨네요, 진짜. 택시 운전사에서 사실 연락이 온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관련된 역사.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깡쌤이 뭘 다루게 되겠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고대 예술에서부터 기록의 예술로 연결시키는 이 놀라움. 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실제 배우들을 좀 봤는데 역시 배우는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배우는 배우죠. 예, 그 유준열 씨는 그 화면으로 볼 때랑 실물의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시사회에 실물도 나오셔가지고. 보셨어요? 실물부터 봤죠. 사진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갈걸. 속상하다. 예. 얼굴이 진짜 엄청 작고 커요? 슬림하시고. 작아요? 예. 헐 뜯으려고 하지 마. 깡쌤 거울 볼 때랑 욕실에서 거울 볼 때랑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김 사려 있고 그러면 저도 괜찮긴 한데. 김이 좀 있어야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배우의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로 있어? 설명을 못 하겠는데 포스라는 게 네. 송강호 씨도 그렇고 류혜진 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포스나 이런 걸 잘 느꼈고요. 네. 거기서 또 사은품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파이. 예. 그래서 그것까지 받고 왔는데 영화도 잘 보고 왔는데 일단 영화 줄거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80년 5월 광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송강호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울을 사는 택시기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손님을 태우고 광주까지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독일에서 왔던 기자 위르겐 히치페터를 태우고 이 서울 택시기사 양반이 광주로 달려가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이 택시 운전사와 이 독일 기자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상의 얘기인 건가요?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싫어하고 여기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궁금한 게 실화라는 게 5.18이 실화라는 건지 아니면 택시 운전사 얘기가 실화라는 건지. 5.18은 당연한 시대적 당연하죠. 배경인 거고요.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히치페터. 그래. 이분도 실존 인물이고 그분을 태우고 갔던 택시 운전사 이분도 실제 했었습니다. 그래. 예. 그럼 어떤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실과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네. 영화니까. 그렇지. 예, 하지만 이제 실화의 기초에서 예, 실존 인물들의 경험담을 기초로 만든 재구성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이게 아직 개봉도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시사회 가서 보고 왔는데 한 줄 평가를 좀 드리면 깡쌤의 한 줄 평가. 이거 객관적으로 해라. 객관적으로 최근에 본 한국 영화 가운데 거의 베스트급의 작품성과 몰입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최근에 본 한국 영화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쉬리를 마지막으로 보셨다고. 맞습니까? 쉬리 다음으로, 쉬리 이후로 그래서 처음 본 영화. 영화 분위기가 처음에 약간 걱정을 하긴 했는데 무거울까봐. 근데 전혀 무겁지 않았고요. 원래 제가 좀 억지 감동 짜내기라던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영화 이런 거 그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게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배우분들 이름만 봐도 좀 대단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연기파 배우들 많이 그렇죠. 나왔네. 이 연기파 배우들이 80년대 어떤 소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하는데 그걸 재현해내는 과거에 있었던 민중들의 삶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재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저는 깨알 같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유머 코드들도 좀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히치페터,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 이렇게 세 개의 이질적인 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도 좀 소소한 재미가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무거운 비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영화였고요. 그런 영화는 꽤 많이 있긴 있었지, 그지? 예.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 요약을 좀 드리면 먹고 사는 걱정에 시달리던 평범한 시민들이 5.18 광주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걸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이걸 좀 과장하지 않게 리얼하게 묘사하는 상당히 작품성 있는 영화다. 그래요? 그리고 재미도 제가 보장드린다. 그래요? 예,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깡쌤이 이거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한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초코파이 드시고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유진열이 한 3분의 30%. 예. 일단 저는 이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사실은 조금 공부는 하고 갔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5.18 관련해서 저도 대학생 때 이런 거 막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학회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학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 예, 선배님들이 이렇게 제가 막 코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입생들. 보통 신입생들 코 올리죠. 예, 코 올리고 막 코 적이고 있으면 손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코는 닦아라. 거기서 이제
살짝 배우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글 읽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하면서 대략적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공부했던 내용이 영화 전체를 감상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얘기는 그 시대적 네, 배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관 가서 재밌게 보시되 오늘 방송은 이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 이걸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봉일 나왔습니까? 영화 개봉은 정확하게 8월 2일. 8월 2일 날? 예, 8월 2일이네요. 한참 남았군요.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80년 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5장면 정도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대넓이앗의 어떤 후려치기. 예. 5장면으로 요약한다. 그렇군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거예요? 예, 역사의 목고똥 싸기. 죄송합니다. 예. 욕해도 되나요? 방송 중에? 이거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자, 역사의 시계반을 돌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18 광주, 1980년 5월에 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장면은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시내 모처의 한복판에서 총소리가 빵빵 울리죠. 그리고 18년간의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수많은 저항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이 독재자의 일생이 술집에서 허무하게 끝난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다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1980년 5월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 12.6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12.6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시적으로 군부 독재로부터 해방되는 듯한 시기를 맞습니다. 슬퍼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렇긴 했었죠, 그지? 그렇긴 했죠. 예.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때 펑펑 우셨다고 맨날 저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모하고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죠. 예.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건 더 많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그러나 그 반대로 이제 그동안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이 독재자가 사라지면서 1980년의 봄은 굉장히 희망찬 분위기였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2017년의 봄 그 기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디 계시죠? 그분이 503호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내려오시고 이 좀 희망찬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등 기존 군부 독재 하에서 탄압받았던 진보 정치 인사들 아니면 이제 제야에 활동했던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고요. 이때 이제 대학을 떠나서 퇴학당에 있었거나 정학당에 있었던 학생들이 복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마다 총학생회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권들이 이제 학교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이들은 이제 박정희가 없애버렸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원래는 이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분께서 없애버렸죠. 예, 한국적 민주주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체육관에서 뽑는 간선제로 바꿔버렸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직선제로 돌려놔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박정희 이제 피살 이후 혼란 상황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보안사령관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무사 군내 정보 조직인 거죠. 그렇구나. 예, 어쨌든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신군부 세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은 사실 군내 사조직이죠. 하나회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아끼는 군내 엘리트 실세 그룹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군부 세력들이 모여서 음모를 짜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박정희가 피살되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조직이 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어떤 결의를 다지면서
12월 12일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 유명한 12.12 사태죠. 네네. 이때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던 분이 최규하. 그렇죠. 최규하가 전 국무총리였다가 12월 6일인가 아마 취임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기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군부는 이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반격할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차근차근 해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80년 2월에 신군부는 이미 시위 진압 작전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위 진압 훈련이라고 해서 충정 훈련이라는 걸 갖다가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었어요. 충정 훈련. 예. 그래서 시위 진압을 하는데 이미 그때 전투 경찰 이런 거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공수부대를 선택했다. 이거 굉장히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수부대라고 하는 거는 군이죠. 낙하하는 사람들. 예. 일단 국내의 일에 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고. 그렇죠. 네. 군인은 이제 대외적인 거고 그렇죠. 경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낙하산 타고 침투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특수 임무하는 소위 말하는 특전사들입니다. 특전사. 예, 이 공수부대를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건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전두환은 이후에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설이 겸임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실세를 등극을 하죠. 그러자 여기에 반대하는 이제 제야운동권 그리고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시작됩니다. 이때가 5월 13일부터 한 16일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두환 퇴진, 뭐 계엄령 해제, 뭐 직선제 개헌 이런 것들을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역 광장에서 5월 15일 10만 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이 모였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10만 명이 결국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걸 서울역 회군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서울역 회군. 예, 그 자세한 배경이나 이런 건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 어쨌든 그때 당시 상황 분위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뭐 전남도청 앞이나 뭐 이런 데서 같은 기간 동안 대규모 민주화 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그 1980년 봄에 민주화 운동의 조금 한계에는 뭐였냐면 운동권 학생들이나 그 제야 진보적인 인사들 빼고는 중산층 시민들이 잘 참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공부나 해야지 맨날 시위나 하고 그래. 약간 이런 태도? 그리고 이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이게 우리 뭐 자생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념 아닙니까? 수입했던 개념. 그러니까 네. 뭐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이나 그 중심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확산됐겠지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계속적인 언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세뇌되어 있는 것들 분명히 있었고 진실을 보기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들의 이제 판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서울역 회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했는지를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다뤄주시는 거고 영화 내용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알면 배경을 알면 좋으니까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서 했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제 시위를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학생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를 맞춰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판단들을 당시에 했었던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때 회군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그나마 이제 만약에 그때 회군을 안 했으면 그 5.18 같은 끔찍한 사태가 서울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중산층 시민들이 어떤 경제 불안이라든가 안보 불안 이런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회적 소요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학생들을 오히려 비판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신군부는 5월 15일 이제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있었던 이 서울역 회군 사건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때가 왔구나.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 이게 5월 17일 밤이었고요. 신군부는 국무위원들을 총검으로 위협해서 비상계엄령을 다시 한번 전국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정치인, 제야인사 총 2,700여 명을 한밤중에 전격 체포했고요. 계엄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 집회 금지, 정치 활동 이런 것도 다 금지, 파업도 금지, 언론은 다 검열, 대학은 휴교령
요즘 같으면 대학 휴교령 내리면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예, 이때는 이건 굉장한 탄압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기도 한 거고 계엄령 자체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제주도는 제외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다시 제주도를 포함해서 그렇죠. 전부 다 계엄령을 확대를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때 또 전격 체포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주요 대학 및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군대를 배치해서 네. 혹시나 모르는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불법으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행위고요. 박정희 사망 이후 제대로 된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던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광주 5.18 직전에 있었던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건들의 모음입니다. 자, 다시 시계바늘을 조금만 더 뒤로 돌립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9시경이고요. 전남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이날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굳게 닫힌 교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던 뭐 교직원이나 아니면 도서관 가려고 했던 학생, 아니면 여자친구랑 약속해가지고 캠퍼스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신입생들, 뭐 이런 평범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었는데 학교 앞에 딱 갔더니 갑자기 공수부대가 교문 앞을 막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휴교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막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모르는 거죠, 이걸. 예, 영문도 모르고 학교에 딱 왔다가 뭐 오늘 아침 10시에 만나 하고 딱 왔다가 학교 출입을 금지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제 군인들이랑 실랑이를 살짝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중 누군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계엄령을 해제하라, 뭐 전두환 퇴진하라 이런 구호를 기억해내고 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호가 이제 전염이 되면서 주먹 쥐고 다 같이 계엄을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구호를 외친 지 얼마지 않아서 갑자기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쫓아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이날이 아침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충돌이 광주 민주항쟁 5.18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요게 시작이었구나. 예.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마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 정문에서 밀린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제 시내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서 군경에 쫓기면서도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불어나서 오후 2시에서 3시경이 되자 거의 1,500명 이상, 2,000명 단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5월 18일 오후 4시 드디어 그 유명한 작전이 시작이 되죠.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영화도 있었지. 예,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공수부대가 약 3개월 전부터 훈련을 해와지 않았습니까? 예. 시위 진압 작전입니다, 사실상. 근데 보통 시위를 이렇게 진압하는 작전이라는 게 시위대의 행진을 막는 거죠, 첫째는. 그렇죠. 예, 바리케이트 같은 거나 이런 걸 쳐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시키는 목적 아닙니까, 보통은? 예. 뭐 방송을 한다거나, 최루탄 같은 건 이제 발사해가지고 시위대가 더 이상 진출하는 걸 막는 게 목적인데, 이 작전은 상당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시위 참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무력화시키고, 체포시키는 작전이었어요. 굉장히 공세적인 작전이었죠. 그래서 최루탄 같은 걸 발사해서 시위대를 일단 혼란에 빠뜨린 다음 방독면을 쓰고 서너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추격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도망가는 시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는데 쫓아간 다음에 거의 실신할 때까지 곤봉이나 이제 군홧발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게 만든 다음에 체포한 다음에 트럭에 실어가지고 연행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압 방법이 굉장히 좀 전무후무한 조치였고 이걸 그냥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심지어 인근에 있는 가정집이나 상점에 있는 좀 대학생처럼 보이는 시민들한테도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이 강경 진압 전략이 아마 아주 군의 최상부에서 내려온 작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들을 초반에 아주 겁에 질게 만들어갖고 밟아버려! 뭐 이런 명령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까? 왜 미디어나 언론이나 그때는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처음에 공포를 주면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건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도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신군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도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쿠데타 성공이 최우선 목표였는데 만약에 어디서든 막 대규모 시위나 이런 게 확산된다면 쿠데타 자기들의 어떤 이 악행이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 결론적으로는 근데 12.12는 쿠데타가 맞았고, 그러니까 반란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형 선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쿠데타를 초반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처벌이나 목숨도 위험하니까. 그렇지. 예. 강경하게 나왔구나. 근데 일단 그때 생각하기로는 딴 데는 좀 잠잠한데 광주 지역이 좀 심하다. 거기는 이제 본보기로 또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좀 강력하게 진압해야 된다. 그렇죠? 그 군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때 참여했던 군인분들은 잘 계시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렇군요. 같고. 예. 그래서 군 수뇌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아마 광주를 좀 조기 진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작전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군 수뇌부 생각이랑 다르게 시위가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5월 19일까지 계속 격화됐다는 겁니다. 뭐 이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호남 지역민들이 이제 차별을 꾸준히 받아왔고, 그리고 그 전날인가에 김대중이 호남의 어떤 정치적 상징, 김대중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불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수부대의 어떤 무차별적인 폭력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수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수부대가 이제 시위자들을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갖다가 인근에 있던 고시학원 수강생들이 그걸 목격하고 때리지 말라고 막 창문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 뭐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섞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자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고시학원으로까지 쳐들어와서 예, 학생들을 이제 구타하고 끌고 나가서 체포하는. 일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총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을 꽂아서 그걸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들을 보던 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죠. 심지어 고등학생들마저도 참다 못해서 수업을 거부하고 이제 시위 현장에 참여했을 정도로 사건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자들은 거리 곳곳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그냥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강목이라든가 화염병 같은 걸 가지고 맞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한 5월 19일 밤새도록 광주 시내 곳곳에서 상당한 대규모 시위대가 공수부대에 맞섰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한 4,5천 명 수준? 예, 그런 수준이에요. 자, 이제 광주 민주항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러분들을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니까? 이날은 이제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사건 발발 3일차입니다. 5월 20일 저녁 6시경이고요. 무등 경기장 앞에 수십 대의 버스와 대형 트럭이 앞장선 다음 그 뒤에 100대가 넘는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해질녘이었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십 대의 버스와 대형 트럭이 앞에 딱 서고 그 뒤에 또 100대 넘는 거의 200대 가까운 택시들이 또 쫓아가고 있고 그 뒤에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또 움직이는 어떤 장관이 펼쳐졌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차량 시위 사건입니다. 사진들도 많이 있죠. 그 당시 기록 사진들. 예, 그 사진 좀 보시면 되게 좀 뭉클합니다. 가슴이. 예, 실제로 버스들이 앞을 쫙 서고 그 뒤에 택시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시위대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 그런 사진이고요. 이건 뭐였냐면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 어차피 시내 운행이 불가능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예,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야,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차량을 이용해서 시위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이 공수부대 놈들한테 이대로 당할 수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약 200대 이상의 차량 시위대가 선두에 섰고 이 시위대가 그래서 차량과 함께 도청 방향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또 다시 공수부대 물러나라, 뭐 계엄을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물론 이제 이 시위는 결과적으로는 좀 다시 저지가 됩니다. 무수히 날아드는 최루탄과 이 방독면을 쓴 공수부대의 공격으로 다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시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시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죠. 예, 광주의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수백 명의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경의를 한 겁니다. 일종의 집단 행동을 결의를 한 거죠.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시위 현장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는 학생들 혹은 젊은 남자들을 다 이제 때려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 다른 사람들은 숨어요. 볼 수가 없어요. 건물 안에서 살짝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택시 기사라든가 이제 버스 운전사 같은 분들은 그냥 길거리에 있어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네.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어떤 만행들을 저지르는지.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분노에 차갖고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숨으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기사님들도 이제 대학생들 괜히 태워줬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치, 괜히 맞기도 하고. 예, 이런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단적인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결의가 다른 시민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 차량 시위 이후에 대학생 시위에 조금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좀 방관적인 태도였던 일반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밤, 5월 20일이죠. 이날 밤 시위대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녁 8시경에 이미 7만 명 정도를 넘어섰고 10시가 넘어가면 10만 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73만이었어요. 야, 그러면은 7분의 1이 나온 거네. 그러니까 노약자나 뭐 부녀자, 어린이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뭐 시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보통은 사실은 이제 그 시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주먹밥이나 음료수 같은 걸 이제 직접 만들어 와가지고 시위대한테 이제 계속 나눠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랑 다른 거니까 네.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시위대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위대가 쫓겨만 다니다가 머릿수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공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군인들이 이제 점거하고 있던 지역을 공격적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MBC나 KBS 방송국 같은 경우들 이분들이 현장 소식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쳐들어가서 불태우기도 하고 공세적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밤 시위대는 광주 대부분 지역에서 군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은 도청이라든가 광주역 아니면 전남대, 조선대 등 일부 거점 지역을 호퇴해 들어갔고 결국에는 수십만의 시민들한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라도 군 수뇌부가 그냥 실패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 이런 것들을 하고 사태 수습하려고 했으면은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이 서울에 있던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어요. 예, 그래서 한 개 사단, 20사단이었는데 한 개 사단 병력을 더 추가로 파견하고 뭐 헬리콥터도 보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5월 광주, 80년 5월 광주를 이해하기 위한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날은 이제 5월 21일 저녁 5시경이에요. 도청에 포위되어 있던 군 수뇌부가 철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도청, 전남대, 조선대 등에 이제 숨어 있었던, 갇혀 있었던 병력들이 천천히 광주시 외곽으로 퇴각하게 되는데요. 이때 광주에서 빠져나간 병력이 특전사 3개 여단, 10개 대대와 24단 병력, 이렇게 합쳐서 거의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야, 군이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해. 예, 엄청난 병력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것도 특전사였던 거고. 예. 어쨌든 드디어 저녁 8시경 도청에서 모든 군인이 퇴각하자 광주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해방 공간을 만들어내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주가 5월 18일부터 거의 4일 만에 독재 정권의 어떤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해방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 그날 아침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전에 광주 시민 대표들이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엄금 빼라. 그리고 붙잡혀간 시민들 다 석방하고 사과해라.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걸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했으나 무시당했죠. 결국 오후가 되자 다시 화가 난 시민들이 다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거의 뭐 20-30만 시민들이 시내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남녀노사를 가리지 않았고요.
여성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시위자들한테 음식물을 나눠주고 뭐 주먹밥, 김밥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물도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이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영화 속에서도 여러 번 묘사가 됐죠. 오후 1시경 전남 도청 옥상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군대가 금남로에 운집해 있던 시위 군중한테 집단 발포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위협 사격 수준이 아니고 10분 넘도록 조준 사격을 가했고요. 건물 여기저기에 저격수까지 배치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조준 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 병원에 수백 명의 사상자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병원은 부상자들을 무료로 치료를 했고요. 약국에서도 응급약품 같은 걸 무상으로 다 내주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다들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거죠. 그 시민들은 이제 피가 부족하다 이런 말에 헌혈차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계기로 이제 광주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저항 공동체가 된 겁니다. 군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겠죠. 시민들은 광주 및 광주 인근 지역에 이제 경찰서에서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시민들도. 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이건 정말로. 이 정도 되면 화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이 이제 발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저항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전히 공권력인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심지어 요즘에도 좀 있는데 당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네.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잘 떠올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거 자위권 차원인 거고요. 군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광경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자국 시민들을 향해서 자국 군대가 발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경부터 소총과 지프, 탈취한 장갑차로 무장한 시위대가 총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도청 앞에서. 그래서 현장은 전쟁터 그 자체였죠. 그래서 도청에 갇힌 이 군대를 거의 사방팔방으로 시위대가 포위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1일 오후 5시에 군 수뇌부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철수를 결정했던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의 어떤 집단 발포에도 굴복하지 않고 무장 투쟁으로 맞섰고요. 결국 신군부는 이날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쿠데타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힘으로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쿠데타 세력은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내각을 총쇠퇴시키고 현지 계엄 사령관을 해임하는 등 이제 자신들의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5.18을 이해하기 위한 네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5월 21일 이제 광주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한 사건. 자, 광주 항쟁을 이해하기 위한 5번째 장면은 시계바늘을 많이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광주의 배경. 그렇죠. 예, 5월 광주가 일어났던 어떤 배경적인 사건, 그리고 5월 18일에서부터 21일까지의 사건 전개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87년 5월 18일입니다. 87년까지. 야. 예, 1987년 5월 18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광주 항쟁 7주년 미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구현 사재단 김승훈 신부님께서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실 텐데 그해 1월 달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던 박종철 군 치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 발표할 때는 책상을 탁 치니까 예,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어쨌든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고문받고 사망했다는 진실이 어느 정도는 알려졌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꼬리 자르기로 경찰관 한 2명인가 구속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문을 했다. 책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이날 5월 18일 날 1980년 5월 18일 정의구현 사재단 김승훈 신부님께서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됐다는 걸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박종철 군이 사망하는데 경찰 최고위급 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고 또 박종철 군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로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 간부 6명이 또 추가로 구속됐고요. 국무총리에서 내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 사람들이 싹 경질됩니다. 그래서 이 박종철 군 치사 사건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진실 은폐 조작 사건, 이게 전두환 정권 도덕성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신군부가 쿠데타, 2차례의 쿠데타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요걸 한번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다시 1980년 5월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시계바늘 휙휙 돌아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봅시다. 아까 1980년 5월 21일 날 시민군이 광주 도청을 점령을 했었죠. 예. 그러나 광주에서 잠시 철수했던 신군부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명령했는데요. 이 진압작전은 5월 27일 새벽에 개시됐다고 해요. 이미 2만 명 이상의 정규군, 특전사부대, 탱크, 헬기 이걸 총동원해서 광주 시내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고자 했던 항쟁 지도부가 결국에는 이제 새벽 5시 30분경 특수부대의 기습작전에 제압을 당하죠. 거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 특수부대가 뭐 뒷문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뭐 수류탄을 던지고 뭐 이런 제압작전을 하는데 이 작전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또 사망을 하는 그런 만행이 저질러지죠. 신군부는 이런 자기들의 어떤 폭력을 덮기 위해서 철저한 여론 조작에 나섭니다. 보도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갖 왜곡과 조작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선 김대중을 광주 시위의 배우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북한의 사주, 그리고 국내에 잠입한 간첩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이때 워낙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왜곡. 언론의 왜곡이나 조작이 심했고, 이걸 아직도 믿는 이제 분들도 꽤 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렇지. 그래서 김대중 빨갱이설, 뭐 이런 게 사실 이런 거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1980년 한국 민주화 운동, 5월에 있었던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신군부의 이러한 은폐 시도는 당시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광주 항쟁의 기억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았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이 광주에 은폐된 진실은 80년대 학생 운동권이나 뭐 종교계, 뭐 노동계 등 제야 운동권 쪽에서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특히 진실을 알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면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히츠페터의 노력입니다. 이 사람 이름 방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르겐 히츠페터. 실제로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고요. 광주의 진실을 전 세계로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위르겐 히츠페터는 5월 18일 일본 뉴스를 통해서 광주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단신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다음 날 아침 5월 19일 날 김포공항으로 향합니다. 80년 5월 18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본 방송을 통해 들었다. 예. 일본에 있었는데 이제 방송을 듣고 느낌이 안 좋아서 바로 왔다고 그래요. 원래는 일본에 있었고. 예. 그래서 다음 날 아침 19일 날 서울에 도착했고 이때 바로 광주로 달리는데 실제로 택시를 타고 달렸습니다. 예,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몰래 광주에 잠입한 히츠페터는 목숨을 걸고 시위 현장이라든가 병원을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민들은 언론이 계속해서 왜곡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 기자, 푸른 눈의 외신 기자를 굉장히 뜨겁게 환영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위기에 계속된 연속이었습니다만 결국 히츠페터는 굉장히 뛰어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목숨 걸고 현장을 필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후 마치 밀수작전을 펼치듯이 몰래 필름을 해외로 빼내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 필름이 독일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고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오늘날 아마 남아있는 영상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독일인 기자 히츠페터가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컬러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컬러 영상 촬영하는 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컬러 영상의 대부분은 이 히츠페터가 찍은 것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히츠페터가 카메라를 들고 뛰지 않았다면 어쩌면 광주의 진실이 상당 부분 묻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면서 5.18이 뭐 간첩의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군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단숨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만들어졌던 이 다큐멘터리가 번역이 돼갖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불법 비디오 복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비디오 2개 연결시켜서 예, 많이 해보셨죠? 테이프 같은 것도. 예, 테이프를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디오가 이제 복제돼가지고 성당이라던가 대학 운동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상영이 된 거죠. 참고로 이제 위르긴 히츠페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유언에 따라서 그분의 유해의 일부가 지금 광주에 있는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 오늘 다루었던 이 영화 택시 운전사가 사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제 위르겐 히츠페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영화를 한번 보셨으니까 네. 그럼 실제 택시 운전사 그러니까 송강호 씨죠? 송강호 네. 씨가 분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위르겐 히츠펜터에 네.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뭐 섞여 있지 뭐. 예. 전체적으로 말하고 보면 하는군요. 택시 운전사에 대한 내용은 좀 적죠.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 아니야, 적었으면 송강호 씨가 나왔겠어요.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예, 하느냐? 주연은 송강호 씨이긴 합니다. 우리 지대넓이한만 네. 주제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다. 예. 영화도 택시 운전사라고 했지만 예. 많은 분들이 택시 그래요? 운전사의 애환을 보러 갔지만 거기서 또 이제 민주화 항쟁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군요. 독실님이 예. 틀렸고요. 이 영화의 주제는 택시 운전기사 역할을 하시는 이제 송강호 택시 운전기사의 경험, 5.18 경험 이게 사실은 주제긴 합니다. 예술 표현이 커버가 안 되네. 그렇구만.